자, 6.25가 남침이다. 이렇게 북침이다, 남침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정 사관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권에서 이제 침낭 투쟁이 계속되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쪽에서 이제 교과서 집필자가 결정이 됐죠? 네. 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일단 네. 두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최몽룡 그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을 전공을 했고 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넘게 서울대에서 고고학,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국사 편찬에도 관여를 해서요. 본인이 가장 뿌듯하게 2012년에 정년 퇴임을 했는데 이분이 그 정년 퇴임식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일로 23년 동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미 예상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신형식 교수는 어떤 분입니까?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왔고 81년부터 2004년까지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지냈습니다. 1994년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지냈는데 일찌감치 보수적 성향의 주류 이 사학자로 분류가 돼서 네. 아마 이분이 공개된 것도 이미 다 예상이 됐었지만 아마 반발하는 그런 진보성의 단체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두 분 다 고대사 전공이란 말이죠.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현대사인데 그렇습니다. 현대사 전공자 없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네. 전체 집필진 규모가 아시는 것처럼 36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4일부터 9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집필진 구성이 한 2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네. 워낙 지금 반발이 많잖아요. 교수, 네. 교사 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과연 기한 내까지 36명의 집필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사 부분에 대한 집필을 할 수 있는 분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사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야권에서는 이 선정 과정이 33단계나 되기 때문에 보통 3년은 잡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것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대응 카드로 내놓은 것인데 그중에 일부 장면을 저희가 편집해봤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정부의 역사 국정 교과서는 거짓말 교과서입니다. 부실 교과서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네, 문 대표의 그 정부 비판인데 강력한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야당 대표로서 교과서의 고시의 그 절차, 네. 그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이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 달라. 그리고 현재 그 야당이 사실상 예산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하지 않고 어떤 그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이 그 교과서에 그 어떤 걸 담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전문가들과 학계의 어떤 논쟁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러면 지금의 교과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야당의 입장이 보다 명령이 된 상태에서 어떤 야당이 그 어떤 국회의 그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또 각종 자료 요구라든지 이러한 그 제도화된 틀로서의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국민 불복종 저항 운동이라는 막연한 어떤 이른바 독재 정권 타도와 같은 이러한 식의 어떤 과거식 투쟁 네. 방식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저것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남희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담화를 낸 다음에 어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제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표도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형식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요. 어제만 해도 이제 대표실에 문의를 해서 당연히 질문 받죠. 그러니까 질문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당연히 기자들도 질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가요, 담화만 읽고 딱 자리를 뜨는데요. 자, 지금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담화를 읽고요, 바로 나가고요.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들과 악수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이제 기자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질문을 하려다가 문 대표가 질문은 안 받고 그 옆에 서 있던 분들하고 이렇게 악수만 하고 나가니까 기자들도 순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대변인한테
아니 왜 질문 안 받아요? 라고 네. 물었더니 담하잖아 이러고 멋쩍게 네. 자리를 떴다는. 그래서 대변인실 관계자들도 좀 많이 좀 당황을 사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숨은 그림 찾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이 사진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네. 그 참석을 결국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기 불참한 이유는요. 네. 뭔가 문재인 대표 메시지에 어떤 국면 전환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국정교과서는 정확하게 반대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청문회라던가 국회 네. 일에 대해서는 또 같이 싸워나가는 투트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언급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문 대표 오늘 메시지도 그 전과 다르지 않아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나오지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국회 본회의관, 본청 안에 있는 로텐더 홀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침낭으로 이틀째 네. 잠을 자면서 이제 투쟁을 하는 모습인데 네. 저렇게 이제 뭐 저 장면 때문에 오늘 불참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오늘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요. 이제 과연 지금부터 정부를 상대로 생각이 다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놓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면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국회에서 할 일은 해야 된다. 보이콧으로 계속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비주류 쪽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오늘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간사이자 국토위의 간사이자 지금 국토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도 비주류로 분류되는데 네. 어제만 해도 본인이 그래도 청문회는 열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바로 문재인 대표 측, 이 주류 측에서 네. 네.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결국은 비주류와 주류 측에서 이게 그 원내 일은 하면서 투쟁할 것이냐 이 방법론을 놓고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때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주로 비주류 쪽 생각을 대변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해야 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목소리 중에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저는 지도부는 이걸 계속 좀 끌고 나가고 이제는 좀 전문가들이 좀 나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배려해주고 자, 일단 비주류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좀 전면에 쓰고 정치권은 좀 뒤로 빠지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좀 저런 것도 전략적인 판단 끝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훈? 그런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어제 또 이렇게 야당 의원들 몇 분을 이와 네. 관련해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서 당내에서 적지 않은 회의적 시각이 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내일 뭐 여러 가지 뭐 집회 또 뭐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항의하는 그러나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이제 주말 또 장외 집회에 참여하고 네. 이러한 형태로 돼서 대체로 이번 주말을 고비로 어떤 원내에서의 할 일은 다시 하는 형태로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네. 이렇게 제기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네. 헌법 소원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92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지만 이게 현 정부 들어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과 성향을 볼 때 네. 이게 쉽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요. 네. 또 이제 장외에서 장외 집회나 투쟁에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했는데 네. 만약에 장외 집회에 나갔는데 거기에 해산된 통진당 분이나 급자 세력들이 네. 동참했을 경우에 이렇게 또 프레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어쨌든 네. 간에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장내 투쟁에 조금 더 네. 방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비주류 쪽에서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전면에 선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 성균관대 법대 친구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친구 사이의 평가인데 아주 매섭습니다. 확인합니다. 황 총리는 담화문에서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건국을 48년으로 못 박은 황 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활한 내란 선동을 한 것입니다.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는 그 마음이 너무 처연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행 교과서 중의 일부는 남쪽의 건국은 이제 정부 수립이고 북쪽에서는 국가가 수립된 것처럼 설명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1948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거기에 대한 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48년에 말하자면 네. 8월 15일이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고 48년에 네. 그 어떤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의 역사적 규정을 네. 말하자면 건국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임시정부가 이미 30년 전에 수립이 돼서 있었던 상황이고 이 48년의 8.15는 단순히 그러한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가 수립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대립인데 네. 말하자면 보수적 학계에서는 그 전에 비록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네. 국민주권 영토라고 하는 그 국가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한 맹아적 상태였고 네. 48년에 8월 15일이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식으로 탄생하는 네. 이런 것이었다. 이 부분을 국사교육에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게 돼 있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이제 황교안 총리도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국가는 수립이 돼 있었고 이 부분의 그것은 단순한 정부 수립의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 논리 같지만 네.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것이 네. 대한민국 건국이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적법한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 어떤 정통성을 갖는 국가로서의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보수적 네. 학계와 네. 이 부분을 네. 비교적 그 부분 하나의 완오브된 식으로 보려는 약간의 좌판해지는 야당에서의 약간 좀 중립적인 이런 시각들이 네.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 앞으로 1년 3개월 동안의 과정 동안 이런 것에 대한 명쾌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기술 방식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만들겠다고 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 건지 아주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좀 정리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필진과 정부가 계속 소송을 벌인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교육부랑 교과서 필진하고 그동안 어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일단 2013년 10월에 네. 교육과서에 문제가 많다. 검정체제에서도 좌편향, 우편향 모두 네. 문제가 많아서 1000개가 넘는 오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고쳐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제 먼저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수정 후 이제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네. 제대로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던 거죠. 네. 41건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더 고쳐라. 그랬더니 12월에 6종의 지필진 12명이 각각 2명씩 소송을 제기합니다. 못 고치겠다. 왜 네.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잘 썼는데. 이유가 있죠.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를 했고, 네. 현재 이제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네. 상고심이 계류가 중인데, 네. 수정 명령의 불복 이유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일단 규정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결정했고 정부가 수정 명령하는 것은 특정 관점을 우리 필진한테 강제하는 거다. 이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필진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결국 졌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죠. 미래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6.25 전쟁에 대한 증언에 보면 네. 이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해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해서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침도 했고 북벌도 했고 이 이의 상충 때문에 6.25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다가 이거 고쳐라. 이거 도대체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1, 2심 판결문을 좀 네.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이 수정 명령을 받은 판결문들이 이게 나온 게 보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실 교육부 네. 장관이 전체 문제가 돼서 한 829건이 문제가 됐다가 네. 그중에서 780건 가량은 또 아예 출판사와 집필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됐으면 41건인데 네. 지금 보여주신 저런 거하고 더해서 금강산 사업 중단이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누가 일으켰는지. 그렇죠. 누가 천안함 사건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북한이 일어났던 부분 정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정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건 또 그렇죠. 그동안 이제 천안함 폭침이라는 북한의 폭발에 따른 침몰이라는 주체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해왔는데 제야 진영이나 좌파 쪽에서는 이제 천안함 침몰이라 그러니까 북한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가라앉았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교과서도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몇 개 41개인데 네. 더 좀 그런 것은 이제 출판사에서는 그 본고까지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정이 다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집필진들은 출판사들도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바꿨느냐. 그리고 이게 이 수정 명령을 왜 이렇게 내렸느냐라고 했는데 법원이 봤을 때는 네. 아니 이게 정말 뭐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째로 바꿨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불문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고쳐라 이런 정도인데 네. 왜 이게 특정 관점을 강장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서 사실 원고 패소,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원관 명령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마디만 좀 뽑자면 이 주체를 명시해라. 그 다음에 6.25가 이제 남과 북이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이 기획해서 남침한 것이라는 걸 명확히 쓰라고 한 정부의 명령이 특정 역사관을 우리한테 주입한 거다라고 불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자율성을 침해했고 그렇게 네.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하는데 네. 법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네. 그 1심 재판부가 뭐라 하냐면 그러한 수정 명령의 내용이 타당하고 네. 그 교육부의 그 직권 명령을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고요. 네. 2심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어떤 주관적인 어떤 역사적 네. 사실을 뒤집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 타당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데 적법한 명령의 내용이었다. 이것이 법원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를 상대로 교과서 필진들께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 일단 두 번 다 졌습니다. 과연 최종적인 선고가 내올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의견을 내고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